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송반궁도 우구복이라는 야담에 실린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특이한데요. 송반이라고 하는 것은 송씨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송씨 성을 가진 양반이고요. 궁도는 궁한 사람이죠. 궁한 사람이 그 송씨 양반이 이제 궁할 때라는 거죠. 궁할 때 옛날 종, 구복이라는 건 옛날 종이거든요. 만날 우자. 그러니까 궁벽하게 지낼 때 그때 옛 종, 과거의 노비를 만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들어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앞부분 주건입니다. 전략인데요. 송씨 집안에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이제 도주한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씨 집안인데 이 집안 송씨 가문이 됐거든요. 원래 이 몰락하고 패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비가 이제 주랭랑을 치고 도망치는데요. 이 하인 막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막둥이. 그죠? 예, 막둥이라는 이름은 잔심부름을 하는 사내 아이를 원래 막둥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복을 말합니다. 남자종을 노복이라고 그래요. 어린 사내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노비의 신분입니다. 이게 송씨 집안의 노비니까. 그래서 근데 추노가 되는 여러분 추노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추노 그렇죠? 옛날에도 이제 노비가 도망가면 추격하는 추적자 추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배경이 이렇게 도망간 노비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최씨 집안의 양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노비가 양반 행세할 정도의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세를 한다는 얘기는 신분이 위장된 거고 신분이 지금 조작을 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둥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가 된다는 거죠. 재력가가 돼서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신분이 나름대로 세탁을 해서 상승이 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됐으니까. 자, 고성입니다. 고성은 이제 장소고요. 강원도죠. 강원도 고성. 실제 지명입니다, 여러분. 공간적 배경이 이제 나온 거고요. 인정 많은 최승선, 최부자로 이제 사는 겁니다. 누가요? 막둥이가 최씨 양반의 행세를 한다 했잖아요. 최승선이라는 이름을 딱 하니 지어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년 동안,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이제 하인 막둥이는 굉장히 어렸을 때 지금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산전수전 겪고 돈을 벌었나 봐요. 그렇죠? 30년 동안 재산을 축적해서 갑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막둥이가 이제 제목 그대로 옛 주인의 아들 이 송생, 그렇죠? 송씨 양반이에요. 사실은 이제 고아입니다. 이제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제 고아로 나오는데요. 옛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회하고 뭐 해후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제목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송생은 가문이 몰락하고 패망할 시에 이제 고아로 이제 그 신분이 굉장히 애처로운 신분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이 도망쳤죠, 그렇죠? 그래서 막둥이는 송생에게 그죠? 양반이잖아요. 자신의 과거 그죠? 송생원입니다. 그거는 송생 3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생원이라고 했겠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죠? 결국 뭡니까? 자기는 노비로서 도망자이고 어쨌든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지금 뉘우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죄를 합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그쵸? 얼굴 두껍게 하진 않는 그러한 인물이네요. 그래서 사죄를 하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송생마저도 신분을 지금 위장하는 장면이죠. 그죠?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환대를 하고 나서 서울로 이동하는 거죠. 서울로 이동할 때 큰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대인배죠. 그렇죠? 돈을 준다는 거는 큰 돈, 그것도 큰 돈을 주고 사과까지 했다라는 걸 볼 때 보통의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와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죠. 벼락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졸부, 그죠? 떼 부자라고 하는데 이 떼 부자가 된 송생, 갑자기 느닷없이 우연히 만난 그 노비에게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고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험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험피라는 인물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험피. 이 험피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음험하고 사특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흉하고 불량배, 쉽게 말해서 불량배, 깡패죠. 뭐, 그렇죠? 조폭 같은 그런 인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이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런 인물은 아닌 겁니다.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그죠? 그러니까 송생의 사촌 동생이 바로 험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까닭을 막 묻습니다. 그죠? 마치 이게 흥부전에서 흥부가 돈을 버니까, 그죠? 박씨를 타서 박을 타서 결국 부자가 되죠. 그 놀부가 찾아와서 그 부자가 된 연유를 묻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고요. 인물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최승선은 이제 송씨 집안의 하인이고요. 막동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있었죠. 도망친 하인이고 종입니다. 그래서 최승선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고성에 가서 30년 동안 최씨 집안의 양반 행세를 하고 인정 많은 부자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 호걸. 그렇죠? 지혜와 용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 기계도 높습니다. 이 사람이 최승선이 노비지만 사나이다운 풍모도 갖춘 아주 호계가 호탕한, 그렇죠?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송생은 어떻습니까? 송씨 집안의 아들이고요. 최승선은 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승선이 송생을 조카로 여기면서 사죄하면서 또 환대도 해주고 서울로 갈 때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최승선이 하는 겁니다. 이 송생에게. 험피는 뭡니까? 송생의 사촌 동생으로 현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험피가 이제 말을 합니다. 진정, 속사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면, 진심을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박대 아니랴. 어찌 나를 박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왜 냉대하냐? 응? 솔직히 말해달라, 이런 얘기죠. 재물 얻은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졸부가 된 내력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지, 응? 종시 자초지정을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강압적인 그런 면모가 지금 보이죠, 험피가. 그리고 독촉하고 추궁하고 추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송생이 말하기를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될 수 있으니, 그죠? 이런 걸 볼 때 송생이 훨씬 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내 실로 정말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둘 사이에 외적 갈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인하여 그래서 그 실상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막, 그죠? 사실 내막 또는 자초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하겠는데 험피 말했더니만 험피가 대로한다. 대로는 이제 크게 성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노발대발, 뭐 분개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말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물과 인물은요, 이 험피와 송생이 아니라 최승선입니다. 아셨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외적 갈등은 바로 험피와 최승선이라는 걸 이게 주된 갈등의 구조입니다. 오늘 공부의 주된 갈등 요소예요. 자, 그럼 형장은 우리 그 송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어떻게 도망한 종놈 최승선이죠. 막둥이를 어떻게 후한 뇌물을 받고 호형호숙하여 형이라 부르고 또 숙부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숙부 역할을 하라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 강상을 어지럽히죠. 강상이라는 건요. 삼강과 오상을 강상이라고 합니다. 삼강오륜 아시죠? 사람이 지켜야 될 유교적 덕목,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어찌 대단한 욕을 당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거. 어찌 그 수치감을 당할 수가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는 장면이에요. 내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뛰쳐가서 서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최승선이 양반 행사하며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종의 폐악한 이 종 누구예요? 최승선이죠. 폐악하다. 이 흉악무도하고 아주 폐역무도한 아주 이러한 이 나쁜 놈을 죄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서 밝혀서 하나는 첫 번째 형장의 수치를 씻고, 그죠? 형의 그 수치감을 내가 씻어주고 하나는 풍속을 붙들리라. 그러니까 풍속이라는 것 시대의 어떤 습관, 그렇죠? 관습 이러한 기강, 규율,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자를 뭐 엄단하겠다라는 큰 소리를 지금 크게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험피가 그래서 최승선을 찾아간 것은 결국 뭡니까? 풍속 기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자신도 뇌물을 받고 이건 아닙니다. 뇌물 받고자 지금 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고 말을 마치며 신을 들매고 들맨다는 것은 이제 동요 매고
빨리 가야 되니까 신을 발에다 끈으로 꽉 좀 동여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즉시 동문 밖으로 나갔다. 그렇죠? 예, 드디어 이제 배경이 바뀌었죠. 동문 밖으로 예, 고성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생이 대경하여, 대로는 화가 나는 거고 경은 놀랄 경자예요. 크게 놀라서 급히 걸음 잘 걷는 자를 돈을 주어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퀵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예, 시켜서 최승선에게, 최승선에게 이 사연이 뭡니까? 노비였던 자가 도망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니 신문하겠다. 응? 험피가 노발대발하면 급히 책성을 응징하러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편지로 쓰고 또 실현한 허물.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이제 최승선이 비밀을 준수하지 못하고 최승선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었는데 그 실토한 잘못을 예,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표현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 자기 할 일은 이제 뭐 다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송생과 헌피는 결국 뭡니까? 최승선이 생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헌피는 어때요? 최승선이 생에게 한 행동을 두고 예, 호영호숙하여 그 강상을 어지럽힌 일이라고 하면서 평가를 했죠. 그리고 분노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분노를 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송생은 어땠어요? 헌피로 인해서 최승선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최승선에게 사정을 알리게 됐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반응, 두 인물의 각기 다른 반응을 정리하십시오. 자, 걸자는 이제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란 뜻이고요. 예, 급히 걸음 걷는 자를 우리 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걸자라는 표현 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도라는 건요. 예, 이틀 걸려서 갈 길을 하루 만에 걸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걷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성에 이르렀다. 도착했죠. 예, 공간적 배경이 또 여기서 여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선이 이제 바야흐로 예, 고이옵니다. 이제 막 그렇죠? 친구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편지를 드리며 펴보고 그렇죠? 예, 편지 받았죠. 소불동념하다. 편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 요지부동한다. 그죠? 예, 부동심, 즉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소 오히려 거꾸로 대해서 크게 웃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그런 호탕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간접제시입니다. 간접제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우리 독자가 어떻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말하기를 문득 소년 시절에 제주 배운 것이 니웃도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제주어를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나온 걸 보면 침략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침술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웃도다. 이 니웃도다라는 것은 이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돌이키다. 응? 지난 일 다시 떠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니우치다라는 뜻이지만 이런 문맥적 의미로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예, 잘 해석을 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그 말을 묻고늘 승선이 말하기를 향일에 지난번에 과거죠. 지난번에 제종질 육천 형제의 아들 제종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왔을 때 내 우연히 침약 공부를 하였다라고 자랑했더니만 이 제종질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제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제종질의 동생이 되는 거죠. 험피다라는 거죠. 험피. 그렇죠? 광질이 있다. 광질이라는 것은 이제 광증. 그렇죠? 예,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완전히 맡아 치료하여 보내리라 하니 나는 그게 희연이었다는 거예요. 농담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누구예요? 제종질은 고지 그대로 믿고 고지 듣고 과연 정말로 보낸다고 하니 금명간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뭐 곧 그렇죠? 조만간 마땅히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험피가 온다는 얘기죠. 제공은 여러분들께서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셔서 문을 꼭 닫고 미친놈, 그죠? 미치광입니다. 험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금 횡행케, 횡행이란 말 잘 나옵니다. 예, 활보한다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마구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횡행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자, 여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책을 지금 마련한 장면이고요. 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고전소설이 잘 나오죠. 계략, 뭐 계교, 꽤, 그쵸?
헌피를 광인으로 간주하는 꾀입니다. 그래서 최승선은 제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이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때요?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소문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최승선은 제인들의 헌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자신을 또 괴롭히고 협박할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승선이 또 자신이 소년 시절에 침약 공부를 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최승선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침약 공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꾸며내는 겁니다. 그렇죠? 꾸며내서 헌피가 하는 말을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신분이 탄로날까봐. 그렇죠? 그래서 최승선이 실제로 침약 공부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약질을 해서 헌피가 가진 병을 고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뻥인 거죠. 그렇죠? 자, 제인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여러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 그렇죠? 두렵죠. 그렇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동도 역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취를 피하여 말하기를 승선집에 광부가 온다. 자, 공간적 배경 5번째입니다. 이제 승선집으로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광부가 온다 하더라.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얼마 안 돼서 시간이 경과가 됐죠. 헌피, 분기 충천. 자, 우리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분기 충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격렬하게 솟구쳐 오른다. 분기 탱천이란 말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관습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부르며 대성, 그렇죠? 고성, 고함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어지러이 꾸짖어 가로되 질책이란 말을 쓰죠, 우리.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다. 이 아무도는 이제 누구겠습니까? 최승선이 되겠죠, 그렇죠? 일동이 크게 웃기를 비웃죠.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로 광부가 왔네 하는 거죠. 그렇죠? 헌피. 승선이 편안히 앉아 요지부동하고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이 결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즉시 집뒤 곡간으로 이제 투옥시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류하고 침과 바소는요. 골물 상처를 째는 데 쓰는 침입니다. 침. 피침이라고도 하고 파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로 다스리니 그러니까 침으로 막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또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조카 병이 이렇듯이 고질이라는 건요. 고질병 아시죠? 고칠 수 없는 거.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내 뜻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동네 사람이죠. 아깝다. 탄식하는 겁니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으랴. 헌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광인을 많이 보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병자를 많이 보았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심한 놈은 없다 하더라. 이 헌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이 깊으니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헌피 가던 곳으로 갑니다. 시간과 장소가 나왔어요. 다 헤어지거늘 승선이 큰 침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혼자 갈 수밖에 없죠. 집 뒷간으로 간 겁니다. 헌피 입을 크게 벌려서 욕하죠. 그렇죠. 쌍욕을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인 막둥이가 양반이 자기를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침을 찔러서 사람을 갖다가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침으로 어지럽게 찌르니 침을 마구 찌르는 거 장면입니다. 피육이 이 침이 이제 큰 침이었으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그렇죠? 피육 가죽과 살이 다 터진지라. 헌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살려달라고 결국은 빕니다. 그렇죠? 태도가 바뀌었죠.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비는 장면이에요. 승선이 계속해서 쑤시니 헌피 여러 가지로 애걸복걸합니다. 지금 애원하는 장면이에요.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정색이란 말은요 엄정한 얼굴빛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숙하게 책하여 책망 꾸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스스로 분이라는 건요 자기 분수와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가 있다. 이게 뭡니까? 당신 가문에서 내가 노비였었던 이 본분, 그런 본분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키어 먼저 내력, 이 말은 이제 부자가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거늘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적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적발 남을 망하게 파멸하게 한 뒤에 그 행동을 말려느냐라고 엄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적수 공권 요새는 우리 막둥입니다. 적수공권이라는 것은요, 빈손, 맨주먹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맨 몸뚱아리로 내가 기울어져가는 이 집안을 내가 다시 일으켰다. 근데 어찌 지각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눈치도 없고 생각이 없는, 너 같은 용우배, 용우한 무리들, 용렬하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너 같은 자에게 낭패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겠느냐, 좌절을 맛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너 같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 앞에서 내가 좌절을 당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최승선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애초에 검객을 보내요. 칼잡이를 내가 보내서 중로는요 오는 길의 중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피가 오는 도중에 너를 처치하여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처치라는 것은 검객의 칼을 맞고 자기에 의해서 살인을 한다는 얘기겠죠. 킬러가 되는 거예요. 킬러. 요즘 뭐라 킬러. 그렇죠? 그래서 일이지만 특별히 선대 조상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죠? 이 송씨 양반의 이제 막둥이로 하인으로 있었으니까 송씨 가문의 은혜를 생각해서 아직 너의 목숨을 보존하노니 네가 만약 허물을 고쳐 어진 마음을 먹은 즉 마음을 바꾼다면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침술로 마구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나 의료가실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래 살래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오직 내 스스로 해량하여 잘 생각해라 이거. 잘 살펴서 판단하여라라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주문을 거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기 방식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소설에서 말하기 방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말하기 방식이에요. 잘 나와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협박과 회유하는 말하기 방식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 최인훈의 광장 아시죠, 여러분? 최인훈의 광장에 보면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측과 북측의 어떤 회유와 협박을 늘어놓는 양국의 협상자들, 그렇죠? 테이블 앞에서 끝까지 중립국을 외칩니다만 그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 장면이 떠올라서 비교하라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바로 협박하는 말하기와 회유하는 방식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최승선은 이제 출생 과정에서 결정된 서로 다른 신분에 따른 분위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신분에 따른 도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분위를 지켜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신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또 조선 후기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자신의 위상을 충분히 활용한 겁니다. 그렇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서 신분이 높아졌잖아요. 또 생선은 송생의 인정을 받고 그렇죠. 인정을 받았죠. 현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쌓은 재력, 돈, 덕망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최승선이라는 인물은 맨손으로 집안을 일궜죠.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렇죠? 경제력, 그런 어떤 그 능력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신분의 구별을 내세우는 양반 헌피를 만났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대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승선은 헌피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크게 걱정하거나 내색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 까닭은 바로 빈손으로 어떻습니까? 집안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너 같은 소인배에게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한 자부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요. 헌피 그 충후함에 감동해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네요. 태도가 감동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헌피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해득실, 이해득실을 생각하고 살폈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한즉 개자식이다. 응? 쉽게 말해서 말이 각오를 단단히 한 겁니다. 비장한 각오로 자기는 절대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극한적인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지금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당신의 말에 위배한다면 경멸스럽고 적대적인 남자가 되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헌필은 책상의 충함에 감동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심적 갈등을 줄였죠. 그리고 책상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헌필은 처음엔 최승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의 태도와 말의 내용에 이 가마가 감동해요. 그를 따르기로 약속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승선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를 숙부로 불러라.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만일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하여라. 이 여차여차에 대한 내용은 뒤로 나오겠네요. 승선 가로되 오직 명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감동받고 이제 어때요?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노발대발 하다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은 애걸복걸 하면서 감동하다가 그다음에 순종하는 태도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 헌피의 이러한 성격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입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이러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헌피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명대로 하리다. 그죠? 자, 그랬더니 승선이 이에 자제를 불러내서 말합니다. 송질은 이제 이 조카라는 뜻입니다. 이 질은. 그래서 헌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피. 병빌미, 병의 원인이 다행히 고항에 들지 않았다. 고항. 천석고항 아시죠? 천석고항. 고질병. 그죠? 어떤 그 고치기 어려운, 그죠?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주었더니 침을 놓으니까 마땅히 신기한 효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름지기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 활기를 돕게 해라. 원기 회복을 하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승선이 자제와, 그죠? 자제와 비복. 비복은 이제 계집종과 사내종을 얘기합니다. 사내종은 노복이에요, 노복. 근데 비복은 남녀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느리고 들어와 헌피를 보니 헌피 기뻐져라는 겁니다. 기뻐하죠. 말하기를 숙부, 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숙부라고. 그렇죠? 호칭의 변화 아셔야 되고요. 병을 고치신 뒤로 신기는요 기력입니다. 기력. 청명하고 맑아졌어. 또 병의 근본 원인이 쾌히 없어졌으니 원하건대 이러한 고요한 집에 편히 누워서 며칠 조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요양하면서 편안히 있다가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선이 울어 가로되 갑자기 이제 최승선이 우네요. 자, 왜 우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송씨 향화를 끊지 아니하셨구나. 이 향화라는 건 제사입니다. 제사. 향불이에요. 그러니까 송씨 양반의 조상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울먹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어제 차마 못할 일을 해서 네 살에 어지럽게 침을 꽂았으니 가위 정말로 그야말로 골육상잔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해치고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골육상쟁이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고 새 옷을 입혀 데리고 외당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죠. 외당이라는 것은 사랑방, 즉 객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극진히 무유를 하더라. 무유는 이제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한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물질로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무율입니다. 무율.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이제 경과되고 향리들이 이제 옵니다. 향리. 당시에 이제 계급 중인 계급의 관리들 한골에서 이제 중인 계급 있죠. 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향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승선이 헌피로 하여금 면면이 일일이 다 절하여 뵈라 하니 헌피 공경하고 예의를 차립니다. 아주 깍듯해졌어요. 그렇죠? 또 말하기를 장일은 이제 바로 전날을 얘기합니다. 바로 전날 어제 병이 크게 대작하여 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불성 아시죠? 인사불성. 그러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돼서 모든 어른들께 능히 패만함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만하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여차여차 하여라라는 의미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또 향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라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로부터 험피 예절에 맞게 행동하여 공손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에서 이제 공손한 그러한 예절 바른 그런 인물로 변화된 인물이 바로 험피입니다. 험피. 자, 이런 한자성어로 이제 환골탈태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된 것을 우리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제가 한번 찾아서 넣었습니다. 한가히 머문 지 5, 6, 삭은 5, 6개월 만에 시간이 지나갔죠. 3천금, 금 3,000개를 줘서 보내니, 자, 보낸다, 송별한다. 3,000냥 정도 되거든요. 3,000냥. 보낸다, 송별하니 험피 평생토록 가문하여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이를 누설치 말아라. 누설이란 것은 이제 폭로나 발설. 첫 번째 어떻습니까? 누설을 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띄워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험피는 최선과의 외적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 양반 행세에 동참함으로써 훗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단어들이 약간씩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에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 야담이고요. 청구 야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질서의 동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이게 심했던 이 18, 19세기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삶들이 이 청구 야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담 내용 시간 되실 때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재는 이제 도망 노비의 역정이 나온 거고요. 재산을 모아 양반 행세를 하던 막둥이의 위기 대처 능력,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요. 성격은 이제 사실적, 세태, 풍속적, 시대 반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상 특징으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후기의 양난으로 인해서, 그렇죠?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내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요. 농업, 수공업, 뭐 이런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합니다. 특히 그래서 국제 무역도 증가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이 중인이라든가 분홍층,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 상민층의 격감, 도망노비의 증가,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망노비가 증가했던 당시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막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도망노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막둥이가 생사로 살며 부를 축적했죠. 양반의 그 중심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상업이 크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또 막둥이가 어때요? 최성산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된 사회적 배경, 그렇죠? 국내의 상업 발달 과정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시면 조선 후기 양반 중심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는 그런 시기고요. 청구의 야담은 이제 민담과 야담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내용이 풍부하고 세태 묘사가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계층들이 어때요? 사회적 갈등, 새로운 인물 유형,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구비설화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널리 퍼졌던 이야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주인공 막동이는 어때요? 송씨 집안의 하인이었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몰래 도망쳐서 재산을 모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이후 양반 최승선이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주변의 인심을 얻어요. 덕망을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고 삶을 개척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또 조선 후기 양반 계층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서민들의 소망이 담긴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이 사람이 신분 상승한 것이 있다는 책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설을 읽게 되면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죠, 당시에.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급격한 변동 양상을 잘 드러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청구야담은 어떤 책이냐? 조선 후기 19세기에 표찬된 야담집이고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학성이 뛰어나고 소설에 육박하는 경지를 갖고 있다. 또 현실 반영이 잘 되고 있다. 풍자적으로 그려진 내용이 많고 사실적이다. 그리고 사실적인 이런 천태만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답 피하기 연습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동일 인물의 말하기 방식, 험피의 그 말하기 방식이 되겠죠.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다라고 노발대발하는 장면이죠. 자기래 병이 대작하여 어제 병이 발작해서 인사불성했으니 모든 어른께 능히 패를 끼친 게 없습니까? 라고 묻죠. 태도가 완전히 공손하게 바뀌었죠. 또 동일한 인물의 이런 큰 차이의 변화 우리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 A와 B는 진실이 달라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죠? 또 A가 생선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있다면 B는 거짓에 동참한 거죠. 그렇죠? 예. 험피는 동일한 진실을 두고 각기 다른 내용을 지금 진술을 한 겁니다. 또 A와 B의 어조가 이렇게 바뀌었죠? 말투가 달라졌어요. 화자의 의도와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조의 전환은 바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강경했던 말투가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조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승선의 신분을 밝히려는 것이었다면 A가, B에서는 신분을 숨기기에 동참한 것이죠. 그 다음 7번, A는 진실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B는 거짓말을 말했는데 진짜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 아이러니하죠. 자, 8번, A에서 사람들이 무시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B에서는 화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셨죠?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에 가시면 사람들이 왜 A에서 외면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이었고, 그렇죠? B에서는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또 A에서 화자는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극으로 삼았고, 그렇죠? B에서는 진실을 확인하는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11번, A는 험피가 최승선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최승선을 신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B는 최승선의 말을 따르기로 한 험피가 거짓을 말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수용했어요. 그렇죠? 또 A는 실제로 확인된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기억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서 발화의 내용을 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그 순특 강의에 나온 그 선택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